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녹화하는 수요일날 녹화하는 용정호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젤렌스키가 있는 반소매 티 그거하고 제일 가까운 색깔의 옷을 찾아봤더니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뜻에서 군복처럼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투는 뭐 한 일주일 동안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특히 헤르손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군을 더 몰아냈다거나 또는 러시아군이 반격했다거나 이런 뉴스가 일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뭐 포격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보도 통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전투가 지금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건지 그것까지는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요건 한 며칠 지나고 나면은 헤르손 구역의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동부 전선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쿠피안스크하고 이줌을 탈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도시는 리만입니다. 리만하고 그 밑에 바흐무트. 바흐무트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남부하고 동부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태인데 전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줌은 지금 좀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북쪽하고 서쪽에서 진전을 이뤄냈다. 그래서 거의 시 안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으로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아마 성과가 나온다면 리만을 아마 탈환하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실질적인 어떤 그 전투의 현황이고요. 나머지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발표하거나 보도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망해간 러시아 진짜 에어됐다 푸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당장 이제 부분 동원령 30만을 동원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남부 우크라이나의 4개주 그러니까 자포로지아, 그 다음에 헤르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네스크하고 루안스크 거기서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 9월 23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끝날 무렵이겠네요. 그래서 30일 날 공식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는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빨리 취하고 나면 이게 이제 러시아 영토가 되니까 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너가 이 지역을 치면은 그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된다. 이런 식의 약간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처럼 하면서 역으로 협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부분 동원령인데 30만. 일단 그 러시아 정부 측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예비역으로 편제된 인원들 중에서 뽑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또 한간의 뉴스에 따르면 말만 30만이지 100만 내지 120만을 이제 몰래 징집해가지고 이제 징병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00% 확인하기는 좀 힘들고요. 아마 러시아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 동원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 부분 동원령을 하지 않고도 특별 군사 작전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동원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부분 동원령을 내렸는데도 이 난리가 났거든요. 군대 안 가겠다, 반대 데모, 진경수에 총을 쏘는 사람, 불을 지르는 사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총은 동원령을 내렸을 때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이건 푸틴으로서 굉장히 아마 아주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찌 보면은 총 동원령을 내리기 전에 부분 동원령을 한번 내려서 한번 테스트해보자, 반응을. 주민들의 반응을 테스트해보자라는 것일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쳤을 때 그때도 이제 반전 데모가 많이 났었거든요. 모스크바라든가 상페테르부르크라든가 주요 도시에서 났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의 양상이 다른 게 그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전쟁의 명분에 대한 비판이었죠. 이 전쟁 침략 전쟁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과거 러시아 연방의 한 부분이었고 피로 이제 연결된 그런 어찌 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민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왜 치냐라는 어떤 그 전쟁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동원령이 떨어지기 전에 부분 동원이라는 게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동요한 이유는 이제는 내 새끼, 내 남편, 내 스스로가 군대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은 이런 거죠. 아니 전쟁 잘하고 있다며 러시아 너가 푸틴이 맨날 지금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너 동원령 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특별 군사 작전으로 끝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짓이냐. 이거는 전쟁이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투에 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이제 서서히 러시아 국민들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도 통제에 따라서 긴가민가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83%가 푸틴을 지지한다. 전쟁 터지기 전에 48%였거든요. 근데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을 7개월 끌었는데 이게 83%나 된다? 이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러시아에 오래 산 사람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제보고 피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화상의 이야기입니다. 만난 건 아니고. 그냥 말하는 이야기가 자, 모든 게 관절론인데 러시아에서 여론조사한다고 전화를 했다 이거죠. 일반인한테.
당신 지금 푸틴을 지지하냐 지지 안 하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서 지지 안 한다고 할 놈이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잡혀갈지 무슨 봉변을 당할지. 그러니까 지지한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3%는 엄청나게 부풀린 거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군부의 절반은 푸틴에게 등을 돌린 상태다라는 이제 확인하기 힘든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단 한 개의 소스에서 나온 거는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한쪽의 일방의 이익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두세 개의 어떤 서로 다른 소스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왔을 땐 이건 좀 믿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제가 뽑아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동원을 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게 되겠는가?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 예비군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예비군 동원 체제. 우리 옛날에 그 울진 삼척지구 그때 한 100명 정도의 북한 게릴라들이 내려왔죠. 김신조 사건이라든가. 그래서 그때 향토 예비군을 1971년에 정식으로 이제 창설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전산화가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장부에 이름만 써 있다는 거죠. 굉장히 거의 다 부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돈 받고 빼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대로 이제 그 수요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전수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동원령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겠냐. 그 다음에 설사 30만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그 복잡다기한 연령대에 속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정예화된 병력으로 키울 수 있는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불과 한 달 정도 훈련해가지고 심지어 2주 훈련한 상태에서 장교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정식 장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사병이나 준사관에서 그냥 장교로 내보내는 그런 경우, 이건 지금 현재가 엉망이란 거죠, 지금. 그래서 30만 되는 100만을 동원하건 우크라이나가 겁먹지 않는다. 라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사람이 와도 그게 실제 전투력에 반영되려면 이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없다는 겁니다. 교관도 없고. 지금 무기도 없다는 거죠. 무기도 없어서 지금 훈련하는데 무기를 뭐 2차 대전 때 쓰는 무기들을 끄집어낸다. 냉전 시대 때 쓰는 거. 그냥 AK 소총이 없어가지고 모신나강, 2차 대전 때 쓰는 소총이 있습니다. 모신나강이라고. 그걸 갖다 지어주는 한편 또는 완전히 녹이 쓸어서 이 격발도 안 되는 그런 총들을 갖다 주고 있다는 뉴스가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징병이 됐는데 이 인원들을 갖다가 가르칠 교관도 없고 그 다음에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기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끌어모아봐요. 이 오합지졸들 끌어모아봐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군대에 가지 않을 놈들을 붙잡아가지고 병원으로 집어넣었다. 부대에 배속시켜도 할 경우에 막상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얘들이 싸울 수 있겠냐는 거죠. 못 싸우죠. 그 다음에 루안스크라든가 저쪽에 뭐 주민투표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 사람들 갖다가 징집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 싸우려 했을 경우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죠. 그냥 이거는 그냥 총알바지로 내보내겠다. 특별한 어떤 그 계획된 군사 작전이 아니라 그냥 일단 인력만 빈 곳에 그냥 메꾸기를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총알바지를 안 하고 대포밥이라는 거 그렇게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더만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가슴에 러시안 아미 러시아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군대에 가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길 거야 하면서 중앙역에서 맨날 친러 행각을 일삼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한테 이제 징집 소집 명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군인들이 끌고 가는데 질질 짜고 하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게 몇 번 제가 대풀에서 들어봤는데 이런 게 이제 러시아 전역에서 다 터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처음에는 대학생들은 내보내지 않는다고 했다가 아니 대학생인데 영장이 떨어졌다 얘기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뭐 서방 언론 인터뷰하는데 아버지가 곤혹스러워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대학생은 안 보낸다 해놓고는 소집 영장이 떨어졌다. 이거 어찌하는 이야기냐. 그 다음에 뭐 여러 매체에서 나왔습니다만 소위 잘 사는 대도시에 있는 화이트 칼라들한테는 소집 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저 시골 구석 특히 다게스탄 같은데 이 다게스탄 공화국이라는 게 그 연방공화국 안에 있는 러시아 연방에 포함된 나라인데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 뭐 부테르라든가 저기 외몽고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이제 공화국 그런 데 사람을 차출해 오는데 심지어 뭐 300명밖에 살지 않는 부락에서 57명의 성인 남자들 뽑았다. 그럼 그중에 농사는 누가 짓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직업이 없어서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직업보다는 약 3배 정도의 봉급을 준다고 하니 거기 가보자라고 갔는데 뭐 아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다. 소식도 없다.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일시적인 소요 상태가 아니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의 러시아 연방이 붕괴로 가는 그런 이제 서막이 올랐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왜 그런지 그 현상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 이걸 보게 되면 지금 83%에서 뭐 95% 정도의 찬성표가 나온다? 지극히 당연하죠. 왜? 거기에는 이미 러시아에 반대한 사람은 다른 얘기로 하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냥 러시아에 복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 정도의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와 동시에 30만 동원령을 발동하고 주민 투표를 한다는 내용을 9월 21일 날 푸틴이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의 어떤 그 정체성 내지는 러시아 연방의 통합성에 저해받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면은 러시아는 갖고 있는 수중에 모든 무기를 쓸 용의가 있다. 그 말은 전술핵, 전략핵 다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래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허풍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차피 이건 사기 행각인지 대개 그 전쟁이라든지 뭐 대규모의 전쟁이라든지 소규모의 깡패 들어간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이웃하고 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허풍이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허풍입니다. 그러니까 치려면 바로 쳐버리면 되죠. 근데 자꾸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을 달고 무슨 뭐 주저리 변명이 많고 하는 거는 지도 겁이 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가 의도하건 또는 실수건 만약에 전략핵이나 전술핵을 썼을 때 미국이나 서방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죠. 이미 나토에서는 부분적인 핵전쟁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원령을 발동했다는 거 이 자체가 뭐 러시아 국내에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의 프로파간다에 속고했던 러시아 국민들은 아니 이기고 있는데 왜 동원령을 발동하느냐라는 게 첫째 의문이겠죠. 그 다음에 실제 동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마구잡이로 잡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논란에 따르면 지나가는 청년을 붙잡아가지고 바로 지금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안에 출대라 48시간 내에 군대에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영장, 마구잡이 영장, 뭐 이런 걸 갖다 내보내고 있다지 않습니까? 뭐 이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주민투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거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는 투표함이 투명합니다. 글라스입니다. 안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안에 누가 누구를 찍은지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투표를 안 하니까 이 4개 주에서 아마 채팅군인 것 같습니다. 채팅군을 갖다가 이제 용병으로 쓰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각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빨리 투표를 하고 총을 겨누고 투표에 넣으라 이거죠. 거기에 반대표 찍으려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뭐 형식적인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엔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아마 계속 한 며칠 동안 계속 뉴스에 나왔었는데 30일 날 그러니까 주말을 끼고 아마 푸틴이 어떤 발표를 할지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게 뭐 형식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국제법적으로 합법성을 획득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 서방이나 우크라이나가 감히 함부로 주민투표로 끝난 그 형식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는 지역들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전투를 가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전을 뭐 그런데 겁먹지 않겠다. 그건 너희들 일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간다. 지난 8년 전에 잃었던 땅까지 계속해서 되찾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제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뭐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사용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됐다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더 이상 재래식 무기로 우크라이나에 이길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러시아 최강의 전차군 제1근위 전차군 거의 뭐 형이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부전에서 그나마 이제 뭐 잘 버텨내던 제20 제병협동군 이것도 거의 뭐 와해 상태 거의 조각조각 나서 거의 한 개 군으로서는 도저히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래식 전술은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 핵밖에 나온 게 없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쭉 나오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다가 조금 더 수그러들었다가 위기 국면이 발생할 때마다 푸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설사 보탄을 누른다 하더라도 지금 얘들이 지금까지 쏘아댄 그 미사일의 성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미사일 병기들을 다루는 군인들의 질적 수준을 봤을 때 전술핵 썼는데 그게 전술핵을 발사한 그 기조로 되돌아가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밀 유도 체계가 형편없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술핵을 쓰는 정도에 대해서 나토나 우크라이나가 별로 그리 겁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이판사판이죠. 만약에 그런 룰까지 만약에 러시아가 어긴다면은 그거는 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걸 겁니다. 흔히 생각하기로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할 그런 시점까지 오게 되면은 러시아 군부에서 분명히 동요가 일어나면서 급기야는 군사 쿠데타가 날지도 모른다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서방 언론들도 대개 그 정도는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최근에 병참 부분을 담당하던 중장 계급의 장군을 갖다가 갈아버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체했는데 아마 그 장군 이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마리우폴 포위전에서 승리를 거둔 아마 그 러시아 사령관일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야전 지휘관들이 지금 다 옷을 벗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뉴스에 따르면은 개전 초기부터 푸틴이 하나의 조그만 제대, 하나의 대대 병력의 움직임까지 계속 간섭해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푸틴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핵무기를 쓰든가, 그럼 총동원령을 내리든가 할 경우에 군부 쿠데타가 날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야전 사령관들, 야전 지휘관들은 푸틴의 직할 명령을 듣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군사 쿠데타 일어날 가능성을 좀 더 이렇게 부분적으로 상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갖다가 군대 이동이라든가 작전권을 전부 야전 사령관들한테 위임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핵을 사용하라 했을 경우에 그 야전 사령관들이 푸틴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모스크바로 달려가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죠. 네, 반전 데모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도래되지 않으려면은 군권 자체를 갖다가 내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아마 마음에 안 드는 조금 애매한 군사령관들은 다 제거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숫자의 군사령관들이 옷을 벗었습니다만 완전히 자기 측근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 측근 자기 말만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인선에 넣겠다라는 게 아마 지금 푸틴의 보관인 것 같은데 지금 병참 사령관을 제거했다는 거는 뭐 병참이 기본적으로 엉망이었다. 그러니까 병참이 안 된 상황에서 뭐 제대로 된 작전 기동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어떤 군수물자 조달 이 문제를 러시아군이 처음부터 너무 이제 나태하게 대처했다라는 문제는 러시아군도 이제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장기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실토, 자기 고백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군부 쿠데타 이 문제는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졌을 때 바로 반전 데모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러시아군이 계속 패퇴를 거듭하면서 결국 한 달 뒤에 키이우 정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이미 군사 쿠데타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왜 군사 쿠데타 이 가능성을 갖다가 저희들이 덮지를 못하냐면 러시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정권 이양이 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혁명이나 쿠데타 이런 거로 점철된 나라였거든요. 아니면은 메드베데프라든가 푸틴이라든가 자기들끼리 형아우하면서 총리와 대통령을 번갈아 나눠 가지는 뭐 그런 식이었죠. 그거는 정당한 정권 이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가 제대로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까?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면은 2월 24일 날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한 달, 두 달 제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만약 거기서 푸틴이 중단했다면은 특별 군사 작전을 포기했다면은 어느 정도의 국내외에 비판이 있었을지 모르나 정권은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약간의 창피한 그런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도저히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러시아가 완전히 군사적으로 패퇴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외교적으로 고립된 부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도 같은 경우에 군사적으로 러시아와 아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뒤로 되돌아갑니다만 지난번 모디 총리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하고 그다음에 푸틴이 만난 적이 있죠. 이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보면은 절대 이제 뭐 푸틴이 뭐 험한 소리 안 하는 사람 알려졌습니다만 거기에서 모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인 발언을 들을 줄 알았는데 모디가 아주 이제 참으로 견진 겁니다. 전쟁할 때가 아니다. 니 때문에 러시아 네가 전쟁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곡물 수출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거는 러시아 너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인도가 더 이상 러시아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걸 뜻하는 하나 시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구와 러시아 간의 중재를 서는 것 같으면서도 러시아의 경도되어 있었다고 생각되는 특히 에르도안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휴전 협상을 한다면은 2월 24일 이후에 빼뜨린 영역, 러시아가 점거한 영역은 전부 우크라이나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최근에 한술 더 떠가지고 8년 전에 강탈한 땅도 다 돌려줘라 라는 이야기를 에르도안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팽팽하게 이제 그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내고 할 수 있는 중재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 특히 에르도안도 이거 러시아가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근데 프랑스 마크롱도 마찬가지죠. 에르도안처럼 아주 얄미운 놈인데 맨날 뭐 저 푸틴하고 전화하고 이러던 놈인데 이번에 유엔 연설 보니까 뭐 책상 아예 그냥 포디움을 치면서 얘기하더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여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를 도우는 거다. 그래서 뭐 기고만장한 지금까지 마크롱이 해오는 그런 행각하고는 전혀 별개, 마치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러시아를 비난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 연설. 숄츠도 마크롱보다는 좀 톤다운 됐습니다만 여전히 러시아를 비난하는 그런 연설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서구 국가들 중에서 애매한 아주 얄미운 그런 입장을 취했던 국가들이 이제 서서히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확인이 드러난 요 최근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사태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이란이 갖고 있던 무기 체계, 그 다음 특히 드론 같은 걸 대규모로 수입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란이 지금 폭동 일어나고 난리거든요. 대표님이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그 뭐 히잡 안 썼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무슨 뭐 곤봉으로 후리쳐서 사람이 죽고, 그럼 22살 된 그 여자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 무슨 10살짜리 애도 아마 뭐 맞아 죽었다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79년 호메니 그 이슬람 혁명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심한 어떤 사회적 동요, 전국적인 데모, 80개 도시, 마을 이런 데서 지금 데모가 나고 있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말로 이슬람 있던 신정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한 40년 동안 일한 사람들은 이제 뭐 골머리를 알아봤잖아요. 그죠? 외부하고 단절된 채 무역도 못하고, 자유로운 여행도 못하고, 그다음에 가장 악랄한 지구상의 종교 중에 가장 악랄한 아주 폐쇄적인 이슬람의 신정체제에서 이제 고통을 받아오다가 이번에야말로 이제 뒤집어 엎을 때가 아닌가. 그래 처음에 사태가 났을 때는 저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이 체제가 무너질 정도의 그런 혁명이 될까라고 심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이슬람이 너무나 데모가 심하니까 뭐 불 지르고 도심에서 바리케이드 치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아마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하는데 이 군대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3.15 부정선거,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 때 군대가 중립을 지켰죠. 그래서 그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들이 이제 지금 하메네이 정부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약 30만이 달하는 혁명 수비대. 이 혁명 수비대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독일의 나치 독일의 이제 그 무장 친위대, 와펜 SS 또는 구소련의 NKVD, 내무위원회, 인민국 병력 이런 데 특수 군 조직인데 이게 무려 30만이 되거든요. 혁명 수비대라는 게. 그래서 얘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마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측되고 있고 상당 병력이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신정체제에 반대하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화의 선봉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군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군부의 요직을 갖고 있는 그 각 군의 사령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이렇게 전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친정 정부의 이제 위임을 받아서 군 요직을 차지한 이런 거기 때문에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단무를 빨던 혁명 수비대 출신의 군인들이 군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되기 힘들 거다. 근데 혁명 수비대도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 그 헤즈볼라 세력 한 4,000명 정도를 아마 이란으로 불러다가 자국민을 향해서 총불을 겨누게 하나. 이건 이제 말이 안 되죠. 외세를 불러다가 헤즈볼라 같은 테러 집단으로 가지고 자국민 데모를 막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사태가 이쯤 되면은 그냥 평화로운 시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22살짜리 사람이 죽었다는 거, 요 문제만 국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시민 데모대가 이제는 완전히 체제 붕괴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란의 일부 도시에서는 거의 막 무장 폭동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푸틴이죠. 지금 푸틴이 군사적으로 이제 코너에 몰렸는데 그나마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이란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무슨 드론이니 다른 무기들을 갖다가 도와주려 하다가 지금 큰일 났죠. 지금 이란에서 난리 났는데 여기서 무기를 뭐 공유해주고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믿고 있던 이란마저도 지금 폭동 사태에 빠지니까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그 유사한 이런 어떤 불량 국가들 졸지에 몰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예측들이 지금 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동부전선에서 이제 승기를 잡은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그와 동시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분쟁이 다시 격화됐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이제 기독교 배경을 가진 국가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친러시아입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하고 등을 졌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몰린다 싶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친 겁니다. 거기다 그 밑에 또 탄자 붙은 나라들 있죠. 키르기즈스탄,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도 사실 러시아와의 영향권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밸런스를 가지고 유지를 해온 나라들인데 러시아가 엉망이니까 근데 자국의 지역 이익을 위해서 분쟁이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미지는 뭐 오래전에 등 돌린 지 오래고요. 그루지아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러시아의 이제 철천지 원소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갖다가 지금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지원 세력이 완전히 끊긴 그런 상태죠. 거기다가 서서히 반전 데모가 이제 드러나 동원령 때문에 촉발된 거죠. 이런 상황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종말로 가는 겁니다. 푸틴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종말로 가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전쟁에 이기고 있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러시아가 계속해서 세계 경제, 세계 정치의 중심 무대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점잖게 나옵니다. 사람 발언이라든가 태도라는 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일국의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젤렌스키를 향해서 개새끼라고 욕했습니다. 아마 러시아 말로 욕하고 아마 그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는가 모르겠는데 바스타르드 이런 정도이죠. 예. 이런 어떤 욕설, 이거는 윤석열의 어떤 비속어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욕설이거든요. 이런 욕설을 유엔 총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에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초조해지거나 안 그러면 완전 막단계로 몰리거나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일국의 외무장관의 요딴 발언하는 게 지금 현재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지난 정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에 이제 주 러시아 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석배라는 대사님인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래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몇 번 얼굴은 만났습니다만, 얼굴은 봤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시 출신 아닌데 러시아 말을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도 굉장히 능통하고 러시아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이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면은 어떤 나라가 어떤 역사적 굴곡을 겪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발전 또는 퇴보해 나갈 때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통해서 물적 토대를 키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갖다가 이제 착근시킨다든가 그런 어떤 한 나라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때 당위성이 존재하는 건데, 러시아는 그때그때마다 이런 걸 전부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자유, 인권, 의회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소위 말해서 서구 가치들이 하나하나씩 만개할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실패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석배 대사란 분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거를 러시아 애들은 항상 숙제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왔다. 그리고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까지 푸틴이 정권을 잡고 나서 계속해서 위태위태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때마다 교묘하게 푸틴이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러시아의 종말을 갖다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러시아를 가장 많이 아는, 어찌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애착을 가진 사람이 이제 도저히 푸틴이 버틸 수가 없을 거다라고 단언했다는 사실, 이건 아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이 사람이 러시아 의원이었죠. 일리아 포노마르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외로 탈출한 다음에 다시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국적을 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몰랐으니 위키피디아에 봤는데 포노마레프라 쓰고 포노마료프라고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드디어 러시아에 혁명이 임박했다. 이 혁명이라는 거는 아마 1917년 레닌의 그때 혁명과 굉장히 유사하다. 왜? 자, 지금 부분 동원령을 내는데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동원령을 내리기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총 동원령을 내렸다, 완전히 전시 상태로 돌입했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모스크바나 상페테르부르나 주요 도시에 이제 징집병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강제로 이제 징집했지 않습니까? 얘들 보고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라. 얘들 싸우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17년 레닌의 혁명 그 시기가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그때 온 사방의 군인들을 징집해서 도울꾼하고 싸우라고 내몰았는데 그 군부대 요소요소에 박혀있는 볼셰비키들이 일부러 패전 상태로 끌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의 짐으로써 혁명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레닌의 생각이었습니다. 레닌은 그때 볼셰비키들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지게 만들면 러시아
황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레닌의 술책이었는데 이번에 그와 같은 의도와는 별개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라고 보낸 그 군인들이 역으로 러시아 내부를 갖다가 완전히 잠식해서 러시아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 시나리오 될지 안 될지는 오로지 푸틴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이제 재미난 부분이거든요. 이제 잘하면은 이란의 저 악독한 신정체제, 그 다음에 중국도 경제가 좀 망한 상태니까 이 여러 국가들이 붕괴되는 거 보면 중국의 시진핑의 일당 독재 체제, 개인 독재 체제가 그렇게 공고하게 형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상당한 동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잘만 하면은 이 혼돈의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악독한 체제, 어떤 악독한 개인 독재자를 갖다가 일거에 소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희망 고문이 섞이는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최소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유럽의 극우 세력이 들어선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로그 컨트리, 불량 국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다. 삽질하고 있다. 이 와중에 자기들 무덤을 자기들 스스로가 파고 있는 그런 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세계는 점점 재밌어집니다. 물론 이 폭력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여자들 다치고 애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국면을 제대로 벗어난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구상에서 제거해야 될 일부 세력들을 날려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